세 번째 시간으로 2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그리고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하고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방식 중에 둘 이상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일부, 환지 방식 일부 병행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공공성이 약하여 환지 방식이거나 수용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거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혼용 방식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은 안 되고 오직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 제한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저재건축 사업은 가장 사익 증진하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 하나이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다양한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실 것으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은 오피스텔 건설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도 재개발 사업 가능하기 때문에 저 관리 처분 계획으로 충분히 오피스텔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사업의 경우는 주택과 부대시설 건설 공급한다. 재건축의 경우에만 관리 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오피스텔을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건설 공급하고자 한다면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이라 하고 전체 연면적의 30%까지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죠. 거기까지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1번, 1번 사업 시행 방식과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여 시행한다. 재개발 사업은 혼용 방식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과 관련되어서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면적 2분의 1, 총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시장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의 정비사업 관여와 관련된 요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올해 정비법을 개정하여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주택공사 등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과반수 추천없습니다.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외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 대신하여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4번, 5번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1번) 답을 2번으로 해놓는 겁니다. 22번입니다. 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 거주기간 3년 사이에 1년, 소유기간 5년 이상인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기간과 관련되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라는 것을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추진위원회 관련된 구성으로 그냥 봐놓으시고 3번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의 형벌서 맞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 될 수 없다. 2번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종전에는 결격 사유 기간을 5년 했다가 최근 법을 개정하여 임원 결격 사유 기간으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년으로 결격 사유 기간을 조정해 놨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본다. 그리고 4번은 조합원과 관계된 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 추천 오시고 재건축 사업 추천 오시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재개발 사업이 함께 나온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과열지구 안에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매입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조합장의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선임 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거주하여야 한다. 그래서 22번은 답을 1번으로 넣었습니다. 23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추천없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추천없습니다. 분양 대상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공급받은 자는 5년 이내에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5년의 분양 신청 제한 기간을 구분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토지 소유자의 공람하고 의견 드려야 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의 공람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30일 맞죠.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래 놓습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면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재해 위생상 위해 방지 재해부터 방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추천없습니다. 그냥 너무 좁은 토지의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인데 앞에 재해 위생상 위해 방지라고 하는 예외 조건이 기재되게 되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4번으로 2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지상권자 제외한다. 1번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권자는 제외시킵니다. 지상권자마저 포함시키게 되면 분양하는 주택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지상권자 제외한다. 꼭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이 지상권자와 관련되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에게 동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동의 주체이지만 실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때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1번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2번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 계획 고시 있은 때 관리처분 계획 고시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이전 고시 있는 날 가로 닫아놓습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게 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데 철거하고자 한다면 사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고시일부터 정비사업 완료되는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지분형 주택과 관련되어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 땡땡 장관님께서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지분형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확인을 해놓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택공사 등의 경우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지분형 주택 추천호수입니다. 주거적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60 이하 추천호수입니다. 공동 소유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을 한다. 10년 동그래 놓으시고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가로 해놓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공동 소유하는 것을 지분형 주택이랍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과 관련된 공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 관련된 사항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한 경우 주택공사 등이 우선 인수해야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할 자를 지정해달라 요청하면 국장이 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당연 우선 인수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대시설, 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해야 한다. 동가 보상 원칙에 따라 5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5번입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단독택을 일반 음점으로. 이런 문제 보면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적어 놓기로 했죠. 단독택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되고 일반 음점은 근린 생활시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사용 승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3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500 미만이란 말과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한 이 말 나오게 되면 사용 승인과 관련된 대상에서 제외, 생략하는 것으로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용도에 해당되게 되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시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죠. 5번 운동시설은 답한 운숙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영업시설군에 해당되고 수련시설은 노교수혜야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용도 변경 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2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과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결합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계된 사항은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는 시, 군, 구청 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으로 정해놨습니다. 특별히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면 이러한 용도 변경에는 건축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을 적용하게 되는데, 설계는 허가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을 적용하며, 사용 승인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용 승인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26번입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필수 시설을 말하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있으면 좋은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게 되는데, 이용원, 미용원, 치과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끝에 원자로 끝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특별히 가로수에게는 바닥 면적합을 400제곱미터 정해놓고 있는데, 2번 부동산 중개업소로서 바닥 면적합 500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시설이고요.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바닥 면적이 30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의 경우에도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500 미만일 때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만약 본문 속에 휴게음침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휴게음침도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이지만 300 이상일 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에 관한 구분을 각각 해놓습니다. 그래서 26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7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신고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 효력 상실한다. 2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허가 제한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국방, 환경, 국민경제, 문화재 이 네 가지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16층 이상부터 1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할 수 있다. 안전 영향 평가는 건축 허가 처분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대상에 관한 구분으로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으로 잡아내십니다.
4번은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6개월, 2, 3은 6이라는 말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입니다. 27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8번입니다.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용 승인과 관련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인데,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가로 해놓으시고 7일이 됩니다. 사용 승인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해야 한다. 맞죠? 2번입니다.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을 한다.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연장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 당시에는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때 나머지 사항들을 신속하게 공사하려 하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에 대해 몇 년 이내를 한다, 그런 제한할 필요 없죠. 3번입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준공 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각종 인허가 받은 때 다른 법률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게 되는 대상은 저 건축법보다 하위 법령인 때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 토지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공법 규정인 반면, 건축법은 그러한 부동산 중에 건축물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별법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건축법상 인허가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의 인허가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관계는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었을 때 주물은 누구이다? 건축물이죠. 그래서 부속 토지와 관련된 농지, 산지에 대한 인허가를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다른 법률 중에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건축법의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인허가를 의제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법 의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 법률이 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한 법이 재해와 관련된 재해방지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는 재해방지법이 넘버 2에 위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 대천상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에 관한 법률이 넘버 2이고 재해방지법이 넘버 3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의제 처리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8번에 3번 사용 승인 받은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준공 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건축공사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야 한다. 허가부터 가설 건축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 완료된 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공사 완료된 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 방문하게 되면 공사 현장 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현장 사무실 있죠. 그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인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파트 공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파트 공사가 중요한 주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따로 사용 승인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4번 틀린 게 됩니다. 5번입니다. 특강한 사용 승인 한 경우 지체 없이 분수구청장 알력 건축물 대장에 적게해야 한다.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였다면 사용 승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기 때문에 특강은 대장 직접 작성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 알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번 답을 4번에 놓습니다. 29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장은 자연공원이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자연공원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그리고 자연공원 이 네 곳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지정기간 외자가 외자 추천수입니다. 지도이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지정 제한 추천수입니다.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된다. 2번 옳은 지문이죠.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한과 관계되어 지정 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요. 지정 제한은 비행정청이 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관리청의 국공유지 전부에 대한 동의 받아야 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땅이라면 사유지에 해당되는데 이 사유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를 받아 누구에게? 지정권자 중에 시도이사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해 놓습니다. 만약 국장에 제한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동상 제한이라면 시도이사가 아닌 시군구청장에게 비행정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은 유별나죠. 특별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도이사에게 제한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십니다. 3번입니다. 시도이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지정 여부 결정해야 하며 지정 여부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 통보하여야 한다. 45일, 14일 각각 동그래 놓습니다. 특별하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공부했을 때는 제한한 날부터 45일 이내 위반 여부를 제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종 통보를 45일 내 했지만 특별건축구역은 45일 이내 지정 여부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과거 기출문제 출제된 지문인데 잠깐 살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입니다. 가로 속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제외 추정수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되었을 때 용도지역 바뀔 일 없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구역 지정일부터 5년 내 건축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5번 살펴놓습니다. 29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30분입니다.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토지부터 소유자 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전원 합의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협정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협정 체결 시에 토지 소유자만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아니죠. 지상권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등에는 지상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100%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한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인가권자인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하여 착공신고한 경우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 후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협정 폐지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감가상각에 따라 건물 가치가 제로가 되는 20년 경과 후 폐지할 수 있고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폐지 시에는 20년 지나야 되고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마다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됩니다. 3번입니다. 국장은 도시 및 주거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 지정하는 구역을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협정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가권자인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은 1인이 토지 소유자일 때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읽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